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기초입문과정 첫 시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3회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입문과정을 1주차 진행합니다. 저는 한민우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니까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학습 방법이라든가 시험 제도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다시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거든요. 우리 과목은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이렇게 지금 크게 테마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시험 과목은 잘 아시는데 1차 과목이 있죠. 그래서 1차 과목은 지금 현재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우리가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과 같은 과목입니다. 물론 이 부동산학 개론은 그야말로 소양이에요. 소양이지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즘 손님들이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으로 전부 다 알아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민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요. 특히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손님한테 뻥을 칠 때 조금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차 과목은 이렇게 이론 과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2차 과목입니다. 세 과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 있는데, 이 부동산 공법은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건데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이른바 지적법이라 부르는 2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세법은 이제 지방세법을 비롯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2차 과목은 실무 과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실무 과목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개업에 나가갔을 때 실질적으로 쓰이는 과목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기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과목은 물론 우리 과목이죠. 우리 과목이고, 그리고 이제 공법도 토지를 하신 분들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등기법하고 세법, 특히 실무적으로 세법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16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세법을 조금 소리하는 경향은 있긴 있죠. 자, 그래서 1차와 2차는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으로 좀 돌아와서요.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테마가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죠.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요,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중개. 그래서 오늘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중개를 공부하는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주로 정한 법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거래가 신고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이 법이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실거래가 신고, 매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구청이나 군수에게 신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 이런 걸 엮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눈 건데 중개 실무는 크게 테마를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반적 중개 실무가 있고요. 개별적 중개 실무라고 있거든요. 일반적 중개 실무는 계약서를 쓴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쓴다든가 또는 전자계약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개별적 중개 실무라는 것은 개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주택 상가 임대차 법을 민법 시간에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크게 테마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출제 비중 및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낯설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목이 테마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서 약 80% 정도를 출제합니다. 그럼 우리가 5니 40문제가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인인증서 법령 쪽은 40문제 중에 80%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문제수로 한 사람 몇 문제예요? 32문제죠. 이렇게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죠. 이쪽에서는 출제 비중이 10%예요. 그렇다면은 이쪽은 4문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 쪽은 10%니까 역시 4문제겠죠. 그러니까 문제 배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데, 32회를 우리가 치렀거든요. 32회에서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서 약 29개 정도를 출제했어요. 이 정도.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여기서 8개를 출제했죠. 8개. 그리고 실무 쪽에서 3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감 잡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가지고 우리 출제 비중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실무 쪽 비중을 넓히면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실무니까 절대 쉬울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실무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쪽을 어렵게 내면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내용, 민법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이건 실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게.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말이에요.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제가 1년 내내 언급을 한 번도 안 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집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여 이게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실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 비중이 낮아져 있다는 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걸로 볼 수 있죠. 일단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지금 80%, 10%, 10% 정도 비중이지만 항상 꼭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32회 시험을 봤듯이 이쪽에서 여기서 8개나 출제했고요. 여기서 지금 29개 그랬는데 28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를 이제 4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물론 우리는 시험을 봄에 있어서 출제 비중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닥치는 대로 풀면 되는 거죠. 닥치는 대로.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은 요래 돼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당락의 결정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박스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일반적으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고 박스형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박스형 문제가 더 어렵죠. 그럼 40문제 중에요, 우리 과목은 약 11개 정도 박스형을 내거든요. 근데 32회 시험에서는요, 무려 16개나 출제했어요. 상당히 문제 유형은 어려운 거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개 정도가 박스형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석형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할 때 이 부분 나오면 찍어버리십니다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요거를 맞추고자 온 과목을 쥐잡듯이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중개사법은 버릴 게 거의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이번 대비를 하면서도 저는 깨끗하게 포기를 할 거예요. 포기를 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맞추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구석형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되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증가일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되는 문제라는 것은 기본 이론을 이해한 상태에서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상급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공인인증서 법령 쪽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쉽게 맞춰버리거든요. 거의 맞추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실수를 해봤자 뭐 4-5개 이 정도는 실수하는데 이쪽을 어려워하셔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중개 실무 쪽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푸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면서 이쪽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를 있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제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년간의 스케줄 한번 볼까요? 1년간의 스케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2달 코스로 지금 들고 있죠? 2달 코스로. 그래서 패널 논지가 우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반복을 하기 위해서 2달 코스로 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달 코스로 지금 나열을 해보면 11월, 12월 기초 입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2월 과정이 있고요. 3, 4월 과정, 5, 6월 과정, 7, 8월 과정, 9월 과정, 10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12월, 12월은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주로 용어 정도만 정리하고 제가 쉽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1, 2월 과정. 이제 기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서 가지고 일단은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본서가 물론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교재는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 과목이 갖고 있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3, 4월 달에 심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강의의 폭을 따졌을 때 이 과정에서 가장 넓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룰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든 뭐 10년에 한 번 출제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여기서 이제 다루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물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전 범위를 커버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서가 주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 4월 과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책거리를 하는 거예요. 기본서를 이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2번을 돈다는 얘기죠. 2바퀴를. 그리고 5, 6월 과정이 돼요. 그럼 이때는 이제 요약집이 나오죠. 그럼 핵심 요약집이 나오는데 이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깊이 있게 진짜 들여다보고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이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여기서 가볍게 언급만 해버리고요. 그냥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과정이 이제 5, 6월 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7, 8월 달이 되면요. 문제집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해요. 그럼 이때 순수한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1시간 기준 했을 때 1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면 20분 정도는 이론 요약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 8월 과정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5, 6월 달에 했던 요약집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약집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열심히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 정리는 요약집을 기초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을 습득하면서 문제풀이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이론 요약을 하고 40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고 이제 문제 적응력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9월 달이 돼요. 그럼 9월 달이 되면 이때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동형이란 말이 시험과 동일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의고사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건 순수한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시험을 보죠. 그리고 2, 3시간 동안 저희가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범위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능력을 완전히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9, 10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상 봤을 때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거든요. 잘 따라오시는데 9, 10월 달에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인터넷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험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작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혼자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고 이제 10월 달에 특강이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이제 최종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이 과정은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짧습니다. 금방 시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겹고 따분하고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1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강의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차츰차츰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에 대한 이제 학습 방법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이 지금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열어보면 뭐 강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 선생님이 잘한다, 저 선생님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건 이제 광고의 효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는 선생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선생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끝까지 그 선생을 가는 게 좋아요. 중간에 바꾸는 건 크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중개사법은 저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죠. 일단 그래서 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요, 지금 기초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과정, 심화과정, 핵심과정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에서 다룰 내용이 있고 이론에서 다룰 내용이 있고 심화에서 다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이 강의 들어보고 이 강의는 안 듣고 이 강의 듣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다루면서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이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웃기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특히 저는 지금 인터넷상으로만 지금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조금 따분할 수도 있고 이제 집중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펜을 혼 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덮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계속 지금 2달 코스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암기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인지라.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법을 무슨 암기야,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인지라 결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바로 서랍에서 책을 꺼내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가 되는 암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암기는 이해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암기표가 나가거든요. 저도 암기표가 있는데 이 암기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이해가 선행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저는 수업을 하면서 우리 과목에 중요한 암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암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쫙 연습장에 써보면서 암기를 하면 쉽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출문제를 절대 소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습득을 했고 암기도 다 했는데 우리가 암기된 내용들을 그대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모두 이걸 응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용된 문제를 풀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상당히 중시해야 되고 특히 이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33회를 대비하지만 기출문제는 33회분이 누적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33회를 대비하지만 기출문제가 33회분이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낼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출문제에서 약간 바뀐 거, 변형된 거, 그런 걸 출제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고요. 대부분 기출에서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죠. 이게 특히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거의 한 70%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또 이것도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열어보면요, 그 큐넷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인터넷상으로 떠 있는 기출문제들 있죠. 이건 원 문제예요. 원.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민법하고 부동산 개론은 개정될 일이 없죠. 근데 2차 과목 모두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개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 문제들이 개정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볼 때는 항상 최신 것을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집은요, 새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변에서 공부 이미 하신 분들한테 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새 책을 사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집은 저는 되도록이면 가장 최신 거를
새 책을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솔직히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요, 책값 조금 아끼려다가 내 수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신 책을 보는 게 좋다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업그레이드가 된 엄선된 그런 문제집을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략 과목을 육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1차 과목은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경영학이나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요. 민법을 내가 득점을 하겠다. 특히 32회하고 33회를 대비해 보면요, 32회 때 혹시 들으셨어요? 1차 과목 중에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중에 뭐가 어려웠대요? 민법이 어려웠대죠? 그죠? 그래서 32회 때 1차 과목 중에 민법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법 과목을 내가 타겟으로 삼았다, 이런 분들은 33회 때 민법이 조금 더 쉽게 나오겠죠? 32회 때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2차 과목은요, 당연히 우리 과목이겠죠? 그래서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을 이제 타겟 과목으로 삼습니다.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하면서 내가 다른 과목을 커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 과목을 한 번씩 꼭 육성을 해 주시고요. 전략 파트도 육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 파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저는 공법 선생이 아니지만 6개 법률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법 중에서도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주택법, 건축법,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다른 법에 비해서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반드시 맞추겠다. 공시법이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내가 많이 맞추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전략 파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법령은요, 물론 전략 파트가 없습니다. 다 전략 파트예요. 그래서 법령 파트는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 파트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물론 공인중개사 법령 쪽은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전 부분을 고르득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말이에요, 기본서의 내용을 이렇게 PPT로 압축해 갖고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교재 내용과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든가, 교재 물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편제상 뒤에 가 있거나 앞에 가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띄우는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핵심 요약 과정 있죠. 요약집을 받아보면요, 여기 띄웠던 내용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따라오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 제가 바쁠 때는요, 굉장히 또 말이 빨라요. 지금은 천천히 하고 있죠.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제 바쁘면은 말이 막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이런 생각하다가요, 훅 지나가요. 그럼 물론 이제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듣는 게 중요하고 적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책에다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해하시고, 반드시 꼭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받아 적어 가지고 다시 노트 정리하고 그런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수업을 쭉 듣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과목에 대한 이제 소개를 잠깐 마치고요.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 시간에도 들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식 커리에 들어있는 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보면서 좀 더 시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은 잠깐 교재를 보실래요? 지금 교재 기초입문서 갖고 계시죠? 그럼 쭉 넘어가서요, 앞쪽에 있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 쭉 넘어가서 지금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요, 중기업의 기초 그래갖고 4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럼 41쪽에 중기업의 기초 그래갖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교재는 요 내용이 지금 그 41쪽에 날개 부분이 있죠. 그 날개라는 게 뭐냐면 옆에 맨 위에 보면 용어 참고라고 돼 있죠. 용어 참고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날개 부분을 보면 법제 2조 2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해서는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부지 1차관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세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더라.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본문으로 가서 시험 시행 기관이 있죠. 그럼 시험 시행 기관이란 말은요, 시험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 문제예요. 시험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죠. 이들을 줄여서 뭐라 하냐면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는 거 들어봤거든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시장과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틀린 시장이죠.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 시의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뭐 광명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군구청장하고 요 시장이 동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처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4조 1항에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면 시험 수준이 시도별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잖아요.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국토부 장관입니다. 참고로요, 제 기억에 1회서부터 11회까지였죠 아마. 그래서 11회까지는 그때 당시 건교부였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어요. 그랬다가 12회 때부터 15회 시험이었죠. 이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그랬다가 15회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면서 문제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15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3만 명이 출원했다가 전국적으로 1200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수 불합격해가지고 결국 과천이 들러 엎어졌죠. 그때 당시에 건교부가 과천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15회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갖고 그게 15회 추가였어요. 그러니까 15회 추가 시험부터 18회 때까지였죠. 이때까지는 토지공사 있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래서 LH공사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국토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했고, 그랬다가 다시 시험의 일원화 차원에서 19회 때부터 다시 현재까지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은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뭐 기사자격증 여기를 주관하는 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여기서 주로 위탁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럼 지금 이제 산업인력공단을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도지사 국장이 시험 시행 기관으로 돼 있는데 위탁 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은 위탁 시행처일 뿐입니다. 시험의 주관처는 아니에요. 일단 그럼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거는 어디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해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협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요 공기업은 토지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요.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협회로 위탁이 되면 시험이 만약에 공사역 시험이 협회로 위탁됐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쉬워진다? 아닙니다. 거꾸로겠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협회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뉴스 들어보셨죠?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상대평가 도입할 걸로 보여요. 일단 보이는데 이것도 협회 로비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협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많이 뽑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현재 시험은 협회에서 가지고 가서 아주 애를 썼었는데 절대 안 주고 있죠.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협회로.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응시 결격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는 41쪽 맨 밑에 지금 응시 자격 그래가지고 응시 제한 규정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걸 이제 통칭하여 응시 결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응시 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볼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응시 결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정확히 2명이에요.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동안 응시를 못 해버려요. 자격 취소는 대표적인 게 대여예요. 대여. 빌려준 거. 그래서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만약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을 취소해버리죠. 그럼 이때는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죠? 그럼 운전면허 만약에 취소를 당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봅니까? 1년이죠. 물론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운전했다 걸리면 2년 못 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격 취소를 당해버리면요 3년간이나 응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점 얘는 시험을 못 보고요. 그리고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예요. 부정행위자는 대표적으로 컨닝하다 걸렸다든가 대리시험 보다 걸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부정행위로 적발되죠. 그러면 5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봐요. 우리가 시험장 가면 감독관이 2명 들어오거든요. 감독관을 잘 만나는 것도 운인데 어쨌든 시험 부정행위, 사실은 부정행위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거 언제 봅니까? 내 것도 보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부정행위하다 적발되면 5년간이나 무려 시험을 못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생각해보면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성별을 따지지 않아요.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학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의 불문, 능력이 다면 모두 시험을 봐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원에 미성년자들이 나오죠.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가 누군지 아시죠?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이에요? 만 19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상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자가 바로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18세까지 미성년자입니다.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미성년자도. 그래서 그동안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물론 미성년자가 자격을 땄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을 받고 나면요 사실 허탈해요. 좀 내가 이 종이 쪽지 하나 받으려고 이 1년 동안 생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자격증을 받을 때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럼 참 잘했다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따가지고요 인생의 경로를 바꾼 친구를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어떻게 쓴다는 게 아니고 이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젊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개업 분야에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일단은 다른 경로로 바꾸는 경우를 간혹 봤어요. 그리고 제가 OT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자격증이 지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있죠. 가산점. 이게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 코레일, 그 다음에 순경 뽑는 그 경찰직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젊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일단은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에요. 응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얘기죠. 성별, 연령, 학력, 국적에 모두 불문이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우린 전문 자격증이니까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참고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땄어요. 자격을 땄다 하더라도 이분은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요. 보세요. 미성년자가 자격을 땄어요. 바로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는 거예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분이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다. 수억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뢰가 갈까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한테요. 자격을 딸 수는 있지만 중개업에 종사하기는 곤란합니다. 성년 돼야 돼요. 또 전과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따는데 지장이 없죠. 전과자라도. 그럼 딸 수는 있는데 사기전과 18범이 나오자마자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는 거예요.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신뢰보호 차원에서 3년 동안은 중개업 종사 금지예요. 그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것을 결격사유라고 그래요. 요거하고 응시결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응시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그러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제도인데, 요 나머지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없는 내용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가 나오면 이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시험은 지금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정책 시민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참고. 지금 우리 1회 시험 있죠.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 9월 달에 있었어요. 1회 시험이. 1회 시험 때 일단은 85년도에 있었는데, 그럼 지금 단순 계산하면 지금 33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33회 시험은 2022년이에요. 그죠? 그럼 단순 계산하면 벌써 37년입니다. 근데 회차가 지금 37회가 아니죠. 33회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매년 치렀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7, 8, 9회였죠 아마? 7, 8, 9회. 그게 95, 97, 9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2년에 한 번 치르면서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평가가 도입하는데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상대평가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미리 많이 뽑아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방법. 이것도 시험에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만 해 두시는데, 1차와 2차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알고 있어야 되죠. 1, 2차 시험을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구분 시행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 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1차, 2차를 따로따로 보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를 다른 날에 따로따로 본다. 그러면 시험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지선다죠.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논하라. 응시 결격자를 논하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논문형이 원칙이에요. 따로따로 보게 되면.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이 1, 2차를 구분하되
1, 2차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같은 날에. 그럼 동시에 시험을 이제 같은 날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시험까지도 모두 같은 날에 보면서 1차 시험의 방법인 요 선택형으로 2차 시험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은 1회서부터 지금 33회까지요. 1, 2차를 따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 같은 날에 봤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이. 합격자 결정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만약에 1차 과목에서요. 과락 없습니다. 과락이 없어야 되죠. 과락은 40점 미만이에요.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점수가 나온 게 있다. 무조건 탈락이죠. 그러면 지금 1차 시험에서 내가 과락 없이 평균 70점을 득점했어요. 그러면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은 평균 과락 없이 50점을 득점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일단 탈락이죠. 자격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1차에 남는 점수를 2차에 빌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수별로는 점수를 빌려주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해봤죠. 저는 실무 해봤는데 저는 시험 사실 보기 직전까지도요. 1, 2차가 나눠져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1차든 2차든 그냥 흔들어가지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반드시 1차를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지 2차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와야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거꾸로 말이에요. 이 경우 그럼 1차는 합격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을 먼저 하죠. 그럼 요거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이 70점 맞고 2차를 50점 맞았다. 그럼 불합격인데 2차를 불합격한 거죠. 1차는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1차 시험을 지금 32회 때 합격을 했어요. 그럼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주죠. 그래서 다음 회다. 33회 때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2차 시험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3회 때 이분이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응시를 아예 안 했다. 여기서. 그러면 34회 때 면제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다음 회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 예를 들어 1차 시험 평균 과락 없이 50점 득점했고 2차 시험 평균 10점 득점했어요. 과락 없이. 이분은 그럼 탈락이죠. 1차도 합격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차는 이거 합격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했잖아요. 그럼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합격이에요. 이 경우에 2차만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만 다시 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래도 합격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제가 오해를 했듯이 처음에 오해를 했듯이 1, 2차 그냥 구분 없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하는 걸 하면 이때도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 그러나 1차를 반드시 넘어와야지만 2차에 자격이 있다는 거. 현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험의 면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럼 시험 공고는 지금 우리 교재에 있죠? 그 시험 공고는 지금 42쪽에 있습니다. 계략상 공고가 있고 세부 공고가 있거든요. 이것을 산업인력공단은 계략상 공고는 예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고요. 확정 공고, 세부 공고를 확정 공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략상 공고는 시험의 일시,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이거 매년 2월 28일이 아니고 2월 말까지죠. 2월 말까지 일단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돼 있네요. 그러면 시험의 일시와 방법을 2월 말까지 공고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험은 지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의 방법은 33회,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가겠죠. 이 부분은 연말 정도 되면 다 윤곽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한테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거든요.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강의 윤곽이 올 연말 되면 다 잡힐 겁니다. 그러나 이제 2월 말까지 공고하게 돼 있고요. 세부 공고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거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그동안 관행으로 봤을 때 7월이죠. 7월 25일 날 이 정도 지금 현재 세부 공고를 발표해요. 이때 응시 수료 이런 것들 다 정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세부사항 공고가. 그래서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정도에 공고가 나오고요. 8월 초순이죠. 그러니까 8월 초순에 휴가를 갔다 오고요. 8월 중순이죠. 이 정도 되면은 원서를 접수해요. 그래갖고 인터넷 사용하면 접수하는데 5일간 지금 주고 있고요. 추가 접수를 올해는 받았죠. 32회 때는. 그래서 일단은 원서 접수를 8월 중순에 들어가요. 이때 원서 접수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정신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에 관한 부분인데,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도의사였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도의사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권자는 시도의사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시험은 어디 가서 보시는지 관계이 없거든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 이분이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32회 시험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날 시험을 받고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하겠대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에 합격자 발표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지사가, 자기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어요. 한 달 내 자격증을. 그럼 우리가 만약에 경상남도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지가,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지를 주고 있다, 그럼 충청북도 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이 있거든요. 여기다 기재하고 자격증을 이제 교부를 해 줍니다. 한 달이다, 이거는. 근데 참고인데, 지금 각 도나 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청을 안 가도요,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요, 내 자격증이 내 주민등록지 시군구로 와 있어요. 그래갖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찾아가도 됩니다. 일로 와 있죠. 그러니까 도청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시군구로. 물론 급하신 분은 우편 배송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접 도청을 갔다 와도 되죠. 이거 뭐 할 일도 없는데 갔다 와야죠, 뭐.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자격증 교부는 시도의사가 한 달 내주게 됐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자격증 대여 사칭 금지가 있거든요.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이니까요, 빌려주면 안 되겠죠. 다음에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격증 빌려주는 거 절대 안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거 성명 사용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갑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 취득했어요. 근데 을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한테 자격증 빌려준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모두 금지예요. 그러면 아드님이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아버님께 중개사무소를 열어줍니다. 이거 대여 아니에요. 대여죠? 또 남편이 자격을 취득하여 처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케 해주는 거예요. 역시 대여죠. 그러니까 우린 전문 자격증이니까 모두 금지예요. 본인이 직접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양도, 대여 모두 금지.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는 것도 금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자격을 취소하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요. 그래서 참고는 나중에 공부하는데, 자격 취소권이 있죠.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격 취소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으셨잖아요. 제주도 가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은 오직
자격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서울시장만이 이자로부터 자격증 받았으니까 이자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단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사칭 금지예요. 이게 이제 자격 사칭 금지인데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공사자격증이 없는 자는요, 출판물, 간판, 또 명함 어느 곳에 쓰지도 못한다. 어느 곳에도.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사칭 금지가 있는데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처하는데 이거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개사무소의 사무가요, 희한하게 부동산 뉴스로 돼 있었어요.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로 돼 있는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거든요. 대표. 그래가지고 홍길동 이렇게 받고 다녔어요. 이거 사칭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사칭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명함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했다. 그럼 이거 모두 사칭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공인사가 아닌 자는 명함, 출판물 어느 곳에도 이걸 쓰지 못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